네, 2021년의 비트코인 상승세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기인했다는 이야기 아까 1시간 동안 계속 들으셨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런 비교를 좀 온체인 분석이나 또 국가별로 또 통화별로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아의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장을 이끌었었지만 2021년에는 전혀 패러다임이 다르다고 합니다. 기관들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지 이 시간에는 한대훈 SK증권 애널리스트로부터 기관 투자의 시대 그리고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방금 전에도 굉장히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투자 성향이 어떻게 다르고 기관 투자자들이 도대체 여기에 왜 들어오고 있는 건지 어떤 지표를 보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들과 궁금증이 굉장히 폭발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동안 또 속 시원하게 잘 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사실 저도 이 앞에 부분은 이 화폐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왜 지금 비트코인이 부각을 받을 수 없는지, 그러니까 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저도 오늘 뭐 Q&A 시간을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뒤에서 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뭐 Q&A를 좀 받을 텐데요. 지금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강세장이 지난 2017년과 무엇이 다르고 왜 이번에 이렇게 또 열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지난 2017년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엄청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불리는데 그 주식 투자에 대한 열풍이 그 당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열풍이었었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뭐 카페를 가거나 지하철을 가거나 어디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투자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생겼냐? 사실 비트코인 생긴 건 2008년에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논문을 발표를 했고 2009년 1월에 이게 처음으로 이제 발행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이제 탄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탄생을 했었던 이제 배경을 저희가 잠깐만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를 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위 말하는 은행의 대마불사죠. 그런 이제 은행들이 무차별적으로 이제 찍어낸 금융 상품 때문에 미국에서 불거진 금융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는 모두 글로벌 금융 위기에 한파 속에 빠지게 됐는데요. 이게 2020년에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 좀 재조명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2020년 저희가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은 2020년의 키워드는 사실 코로나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뭐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전 세계를 이제 팬데믹으로 이제 강타를 하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이제 또다시 이제 또 유동성을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앙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화폐가 이제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차트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M2 증가율, 그러니까 이제 통화량은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화폐의 가치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자산가들이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즉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폐 가치를 이 하락을 좀 대안을 이제 제시를 이제 많은 이제 전략가들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주목을 받았었던 것은 전통적인 자산의 어떻게 보면 안전 자산이라고 불리는 금이었었고요. 최근에는 이게 이제 주식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식으로 이어진 이유도 사실 그 주식도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이지만 이렇게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할 때 차라리 그 우리가 이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불거졌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게 바로 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그리고 디지털 금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이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거부 반응을 가지신 분들도 분명히 이제 많이 계실 텐데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이 당시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이제 부각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 불을 지폈던 것은 페이팔이었는데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 바로
기존의 개인 투자자에서 기관 투자자로 이 주도권이 많이 넘어갔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촉발이 됐는데 말씀드렸던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핀테크 기업인데 이 페이팔을 통해서 결제나 구매를 이제 뭐 비트코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이제 제공이 되면서 처음으로 금융기관들이 혹은 이제 핀테크 기업들이 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이제 뛰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아까 2017년에 이제 저희가 어디를 가도 뭐 지하철이나 카페에서 비트코인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들을 수 있었는데 저 그래프 보시면은 저게 이제 온체인 데이터인데 2017년에는 정말 그 동아시아 쪽으로 자금의 흐름이 이제 많이 이제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오히려 동아시아 쪽에서는 자금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동아시아라고 하면 결국에 한국, 중국, 일본이 될 텐데 이쪽에서 이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고요. 이 자금이 북미로 갔다라는 거죠. 북미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미국이 될 텐데 이 미국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데 결국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게 바로 페이팔을 비롯한 그 핀테크 기업이었습니다. 페이팔을 필두로 해가지고 최근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최근에 이 비트코인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확 불을 지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까지 이러한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그 비트코인을 산 이유에 대해서 뭐 배경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일론 머스크가 단순히 테슬라의 전기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만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외에도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고 하는 저궤도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구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지구를 넘어서 화성과 우주를 아우르는 경제권을 구상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 테슬라 제국을 이제 만들겠다라는 건데 결국에 이렇게 지구와 우주를 넘나드는 이 넓은 세상을 커버를 할 때 금융 서비스나 결제 서비스에 있어서 분명히 현재 전통적인 화폐 시스템으로는 이것을 구축을 할 수 없고 결국에 디지털 화폐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앞서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금융기관들뿐만이 아니라 테크 기업들도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서 이 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서 가장 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은 피델리티가 작년부터 수탁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대부분은 이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을 보는 시선이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2017년에 그 JP 모건의 그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하는 CEO가 비트코인을 이제 튤립 버블에 이제 비유를 했었죠. 그 정도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이 불과 3년에서 4년 만에 태도를 180도 바꾸게 됩니다. 많은 그 비트코인을 낙관적으로 보는 보고서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비트코인을 그 전체 회사 자산의 80% 이상을 담고 있는 그 기업의 지분을 취득을 했고 골드만삭스나 뭐 JP 모건 이런 기업들이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가슴 웅장해지는 소식이 전해진 게 캐나다에서 ETF가 이제 출시가 됐고요. 블랙락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데 이 블랙락에서 비트코인을 투자 적격 자산으로 분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2016년 17년부터 비트코인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저 ETF가 대체 언제 되는 거야라는 이제 궁금증이 많이 계셨을 텐데 그 시기가 이제 정말 눈앞에 다가왔음을 이제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서 아마도 빠르면 연내 그리고 조만간 이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저 가운데 이제 표를 보시면은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그 굴지의 헤지펀드들이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6년, 17년만 해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저렇게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하냐, 어떻게 저렇게 실체 없는 자산에 투자를 하냐라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반면에 지금은 그 헤지펀드들이 이 화폐 가치 하락 혹은 달러 약세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편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레이 달리오가 그 자사에서 알트 캐시 펀드, 그러니까 화폐 가치 하락이 떨어질 때 대응하기 위한 펀드에 비트코인을 담는 것을 이제 염두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한 번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가슴을 뛰게 하는 소식이 이제 전해졌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페이팔이나 그리고 그 전부터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던 스퀘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까지 불과 3년에서 4년 사이에 이 비트코인의 이제 시장 주도권을 많이 넘어갔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다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2017년에는 이러한 금융기관들이나 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4년 만에 이 시선은 180도 바뀌면서 이제는 이 금융기관들 그리고 테크 기업들이 서로 앞다퉈서 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이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기조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향후, 그러니까 즉 이제 올해부터 한 향후 3, 4년 정도의 그 시장을 제가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봤는데요. 일단 뭐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다가 최근 이제 소폭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뭐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알트코인들도 이제 많이 올랐는데 결국 이 과정 속에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비롯한 일부 그 코인 쪽으로 그 쏠림 현상이 좀 심화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장이 새롭게 재편이 되면서 기존의 그 기관 금융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 보다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그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CBDC를 이제 뭐 파일럿으로 발행을 할 텐데 이렇게 CBDC 발행이 뭐 우리나라나 중국 그리고 이미 뭐 발행한 나라들도 있지만 좀 발행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블록체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인 디파이나 이 NFT 시장도 뭐 좀 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면서 각국의 제도화나 이제 규제에 초안이 마련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 이제 저것들 이제 다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좋은데 오늘은 이 비트코인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앞에 있는 좀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비트코인 가격이 좀 당분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비트코인의 상승의 배경이 올해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2008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세상에 공개가 됐지만 2020년에 이제 재부각이 됐는데 2020년에 이 비트코인이 재부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국 중앙은행이 경쟁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조가 올해도 이어질 거라는 거죠. 최근에 미국발 이제 금리 상승이 나타나면서 이게 다시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악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이제 등판을 하셔가지고 연준은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이제 시사를 했죠. 이러한 흐름은 뭐 미국 연준뿐만이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이 모두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수혜를 봤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그 동일한 그 펀더멘털 속에서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주목을 하는 거는 비트코인 ETF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뭐 디지털 금이라고 비유가 되면서 금이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차트, 그러니까 금의 역사적인 그 차트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금 가격이 총 3차례의 대세 상승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닉슨 쇼크로 저희가 알고 있는 금본위제 폐지 이후에 금 가격이 한번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에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이제 최근에 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 두 번째 2000년대에 왜 상승을 했는지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저때 그 금 가격에 영향을 줬던 게 바로 금 ETF였습니다. 사실 저 전만 해도 금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저희가 금은방에 가서 반지를 사거나 목걸이를 사는 방법 외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물론 그 금괴를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게 좀 보편화되지는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미국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 ETF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금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됐는데 지금 뭐 많은 돈들이 이제 비트코인 ETF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맛보기에 불과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었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투자 적격 자산으로 지금 분류를 했는데 뭐 비단 블랙락이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되면은 그동안은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많이 이 시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저희 주변에서 좀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저희 주변에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 워낙에 좋다고 하니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비트코인 투자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단 거래소에도 가입을 해야 되고요. 이거를 그 인터넷 은행 뱅크 계좌랑 연동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굉장히 낯선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이걸 거래를 하고, 이게 또 언론 뉴스를 보니 뭐 해킹이 당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러한 불안한 환경을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면은 저희가 증권 계좌에서 바로 비트코인을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보다 더 큰 자금의 유입이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비트코인 ETF의 출시는 향후 비트코인 가격을 저희가 예상을 하거나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에 이제 더 투자를 하고 싶고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싶었지만 사실 시장에 못 들어왔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게 투자 자산으로서 이제 불안하기보다는 이걸 뭐 구입하는 방법도 굉장히 낯설고요. 이거를 보관하는 방법도 낯섭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시세 차이가 좀 그 각국마다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가격 변동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자산을 보관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주식시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 주식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계좌를 통해서 증권사에 이제 주문을 내면은 주식을 구입을 그러니까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모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붙지 않는 지갑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매니저가 이제 독단적으로 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행여나 그 매니저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죽어버리게 되면은 이러한 자산을 다 유실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점들 때문에 금융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데, 커스터디 서비스가 나오면서 이러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그 작년부터 피델리티가 라이센스를 취득을 하면서 이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커스터디 서비스가 지금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금융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토대가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에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와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서 취급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그러한 이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가요, 그 주요 자산별로 상관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이제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에 그 포함이 되는데요.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자산이 이제 동조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최근에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관계처럼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테슬라가 떨어지는 뭐 그런 관계처럼 굉장히 자산의 그 흐름이 가격 흐름이 유사하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 표를 보시면은 지난 몇 년간은 사실 그 유동성이 워낙에 풍부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이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도 대부분 높았는데 저 표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게 바로 달러와의 그런 상관관계입니다.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저 표를 보면서 그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달러 가치가 하락을 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심을 하던 찰나에 저 비트코인과의 높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눈에 띄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레이 달리오를 비롯한 그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을 이제 과거와 다르게 새로운 이제 포트폴리오로서 편입을 하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토대로 제가 한번 정말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저 그래프 보시면은 이게 국내 이제 주요 연기금이나 국내 자산 운용사에서 뭐 그 비중은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의 이제 비중을 저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저렇게 담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 중에서 이제 일부는 유동성 혹은 이제 현금으로 이제 놔두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을 때의 투자 성과를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높은 성과가 기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자산운용사나 연기금 입장에서 저 차트를 보고 그럼 우리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자라고 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인 면이 있지만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정말로 이제 그 제도화가 자리가 잡히고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면서 이렇게 금융기관들이나 연기금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거 뭐 사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단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가상화폐는 결국에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도 알트코인이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못 들어본 코인을 사시면서 나 비트코인 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굉장히 좀 위험한 투자 방법이죠. 그래서 이 어떠한 코인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가상 자산, 뭐 가상 화폐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고, 그 다음이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결국에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예상을 한 것도, 제가 저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신탁펀드의 저 포트폴리오를 가져와 봤는데, 결국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알트코인들이 ETF가 나오고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이 선물이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시장의 주도권이 저렇게 금융기관으로 많이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저 금융기관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상품을 눈여겨보고 있는지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금융기관들은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을 가장 눈여겨보고 있죠. 그 미국에서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자산운용사에서도 발빠르게 뛰어들 텐데, 그 운용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그 여타의 수많은 알트코인들보다는 일단은 비트코인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이더리움 역시도 이제 최근에 시카고 선물고에서 이제 상장이 됐는데, 이더리움 정도만,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만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눈여겨 보고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저도 뭐 최근에 많은 질문을 받는데 뭐 사야 되냐라고 많은 질문을 받는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결국 현재로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만약에 좀 자신이 없거나 하신 분들은, 만약에 그리고 이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결국에 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수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동학개미의 그런 이제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주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스마트 개미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주식에 투자하실 때는 그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기업 공시나 증권세 레포트를 보시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스마트 개미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근데 이 유독 가상화폐, 그러니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그러한 공부 없이 그냥 뭐가 좋다더라 하면서 이제 사는, 흔히 말하는 묻지마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이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화폐를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많은 스터디와 많은 공부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이제 공부나 아니면은 그런 게 이제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비트코인, 그리고 그다음에 이더리움을 먼저 좀 투자를 하시는 방법을 감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은 그 앞에 화폐의 역사부터 왜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전개될지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 앞에 화폐의 역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그 자리는 그 부분보다 뭐 Q&A에 이제 좀 더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화폐의 역사부터 지금 최근에 뭐 ETF나 여러 가지 기관들의 움직임까지 한 번에 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흥미로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가상자산 시장, 이 마켓에 개인분들이 들어오신 것도 몇 년 안 됐고, 기관은 더더욱 얼마 안 됐는데, 연구와 스터디가 상당히 필요한 신생 산업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방송도 다 너무나도 이제 소중한 시간이 될 거고, 또 이제는 증권사에서도 관련된 리포트를 뭐 한대훈 연구원님처럼 이제 내고 계시니까, 또 쟁글에서도 많은 공시를 보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선 Q&A 시간처럼 이번에도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받았던 것과 현장 질문을 받았던 거를 순차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의 매도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굉장히 이제 강력한 하나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 매도 시점을 제가 정확히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금융기관들이 일단 지금 이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이제 미래의 먹거리 혹은 이제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이제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이 들어온 시간이 너무 짧았죠. 그리고 아직 그 아까 말씀드렸던 ETF라고 하는 그 메가톤 이벤트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아직 참여 못한 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매도 시점을 점치는 것보다는 얼마나 더 많은 기관들이 더 들어올까를 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기관들의 이제 참여와 투자에 대한 뉴스가 하나 두 개씩 나오고 있는데 정말 하나 두 개씩 나오는 것이고 아마 기관들만의 생태계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개미지만 그들의 기관 생태계에서도 저쪽에서 연구를 하고 스터디를 해서 참여했네. 그 다음 기관도 참여하네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마라톤 같은 이어 달리기 같은 이제 기관 투자들의 참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 섞인 예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관들뿐 아니라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들도 있을 텐데 기관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요? 네. 최근에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워낙에 공매도가 뜨거운 이슈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이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공매도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공매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전문 용어로 롱은 이제 산다는 거고 숏은 이제 판다는 건데 그러한 이제 기능이 주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 가격 결정의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과열이 됐을 때는 그걸 이제 파는 이제 기관들도 많이 늘어나고 반대로 이게 좀 싸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걸 이제 사는 이제 기관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저는 저 금융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저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전통 자산 시장에서 했었던 뭐 롱숏이라든지 공매도 그다음에 선물 이런 걸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 뭐 순기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이제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사실은 그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보다는 아직은 좀 사려는 기관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러한 이제 이슈가 있더라도 지금 같은 그 높은 변동성은 이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완만한 상승세라고 이제 앞에 좀 말씀드렸던 이유는 금융기관들이 들어오면은 어쨌든 가격이 비쌀 땐 저렇게 공매도를 하려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래서 가격 결정 기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좀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에 참여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의 공매도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주가나 아니면 이 코인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위로 올랐을 때 이것에 대한 가격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순기능도 있는 것이 이제 공매도라고 좀 생각하시면 큰 그림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매집량을 봐서 나중에 수익 실현을 하는 과정에서 시세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관들 혹은 제도권 투자자들이 대규모의 물량을 처리하는 방법, 이 방법이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장외 시장이 이제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뭐 다수의 비트코인을 샀다가 이제 높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기존의 거래소에서 팔기에는 그러면 이제 파는 과정에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전송을 하는 과정에서 또 가격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장외 시장이 원래는 그 주식보다는 채권 쪽에서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그리고 물론 이제 금융 그 주식시장에서도 장외 거래로 이제 블락딜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플레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큰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그 태생적으로 이제 그 가격 변동의 리스크를 굉장히 지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과정에서는 당연히 OTC라고 하는 장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 OTC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일반 뭐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작은 기업들이 우리가 OTC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금융기관들이 이제 그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기업들을 이제 신뢰를 보강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지금 현재 많이 그 나오고 있는 수탁 서비스라고 하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좀 많이 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저러한 수탁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데 저러한 이제 수탁 서비스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는데
건데 좀 토대를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과정에서 수탁 서비스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 같고요. 저 금융기관들은 아마 뭐 거의 90% 이상은 장외에서 좀 거래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굉장히 신생 시장이라서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가상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 다른 서비스들, 다른 시장들이 아직은 발전을 맞이하지 않은 상태지만 주식시장과 유사한 형태로 발전을 한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봤을 때 실제로 그런 굉장히 큰 기관 대 기관의 어떤 그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거래소에 갑자기 던지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거래소에는 던지지 않고 그들끼리 뒤에서 그렇게 거래와 딜을 하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리스크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알트코인에 관련한 건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말고도 알트코인에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처럼 재무제표 같은 뚜렷한 지표가 없는데 어떤 식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건가요? 그 비트코인이 이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주식처럼 기업의 실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를 뭐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가 없지 않냐,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근데 사실 맞죠.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결정의 메커니즘은 결국에 수요와 공급입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공급이 2,100만 개로 제한적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수요의 영향이 크고요. 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 알트코인들 중에서는 공급이,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달리 공급에, 그러니까 정해진 것도 있고 공급이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이제 바뀌는 것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제표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미치고요. 만약에 이제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요가 늘어날 때 이제 이게 가격이 상승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경제학 시간에 나오는 수요 공급 그래프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저 이제 수많은 알트코인들, 이제 막 그 태동한 저 수많은 알트코인들을 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어디서 늘어날지를 보는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총이 큰 이제 주요 그 그러니까 코인,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 알트코인들 중에서 그 시총 비중대로 이제 담는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그레이스케일 그 지금 현재 얼만큼 그 매수를 하고 있는지를 보셨을 때도 시총 상위에 있는 이제 코인들만 현재 그 시가총액에 맞게 그 매수를 하는 이제 전략을 가장 많이 취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그 전통 시장에서 ETF가 굉장히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 ETF가 먼저 나오겠지만 향후에 저런 암호화폐나 이제 가상자산 ETF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좀 시가총액의 그 비율에 맞게 아마 좀 편입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서 만약에 이제 이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좀 비중을 조절을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시총을 기준으로 말씀하셨듯이 뭐 투자를 집행을 하는데 향후에 혹시나 뭐 조금 더 순위가 높은 알트코인들에 대한 뭐 ETF나 투자가 집행이 될 때는 제 예상으로는 이 비트코인 생태, 이 코인 크립토의 생태계 그리고 토큰 생태계, 재무제표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평가를 하고 정보를 취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고 그런 절차들이 먼저 좀 이루어지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에도 투자를 집행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막 무작위적으로는 하지 않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네, 사전 질문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현장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주시면 이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를 꼽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한계성을 띠지만 무한하게 찍어대는 코인들의 가치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비트코인이 사실 갖는 장점 중에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금이랑 저희가 이제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일부에서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무한히 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그 달러에서 통화 정책의 실패가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디지털 금이랑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저렇게 무한히 찍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코인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러한 장점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대신 이제 저런 그 코인들은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걸 증명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많이 찍어냈을 때 과연 이게 전통적으로 뭐 제가 뭐 달러랑 비교를 하면은 달러 찍어내는 거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떠한 비교 우위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각각 코인이 가지고 있는 뭐 확장성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좀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말씀하셨듯이 수요 공급에 정말 딱 맞는, 정말 시장에 맞는 코인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제가 조금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크립토 업계의 이 코인이라는 것들은 다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이 찍어냈는지, 얼마나 소각을 하게 되는지가 이 블록체인의 온체인상 위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얼마나 코인이 더 많이 찍어내지고 있는지 뭐 지난 7일 동안 혹은 지난 1년 동안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요 공급의 차원에서 조금 예상을 투자자분들도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알트코인의 생태계를 생각해 보면 다들 이제 관련된 코인 홀더들 그들 커뮤니티에게 이 정도 찍어내겠다에 대한 것들을 어떤 계획을 공유를 하고, 보통은 투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만약에 알트코인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커뮤니티 투표를 하시고 네, 코인 수량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SDT와 USDC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비중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 USDT가 이제 테더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USDC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과거에 뭐 지금도 물론 이제 변동성이 있지만 변동성이 큰데 이게 과연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 속도 말로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페그라 그래가지고 1달러를 1USDT 혹은 1달러를 1USDC로 이렇게 좀 그 가치를 좀 고정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가치에 이제 의해서 좀 이제 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USDT는 그 말 그대로 이제 테더에서 이제 발행을 한 거고요. USDC는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발행을 한 이제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 USDT가 즉 테더는 지난 몇 년간 사실 이 크립토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은 그 1USDT를 1달러로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이제 달러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저 테더라는 애들이 저 달러를 실제로 보유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시선도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뭐 법정 공방도 벌였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200억 달러 이제 벌금을 내고 이제 사건이 이제 어느 정도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좀 노이즈가 좀 해소가 됐고요. 그래서 USDT랑 USDC는 이제 모두 스테이블 코인인데 발행한 회사가 좀 다르다라는 게 좀 큰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올해 연초였죠. 미국 그 은행 연합회 그 OCC에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은행 간의 결제와 거래를 허용을 한다라고 하는 뉴스가 발표가 됐어요.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 USDT나 USDC가 지금은 그 일부 회사에서 발행을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달러에 페고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인 CBDC가 발행이 됐을 때는 결국에 디지털 달러라든지 디지털 원화가 이제 저런 형태로 많이 이제 발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겠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지금은 저러한 이제 기업들이 발행을 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CBDC가 확대가 됐을 때는 충분히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저걸 이제 디지털의 형태로 발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비중, 지금 비트코인의 그 제가 오늘은 좀 시장을 못 봤는데 60% 정도가 지금 뭐 비트코인으로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 40%가 이제 알트코인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당연히 그 비중이 높은 거는 이더리움이 이제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좀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의 비중이 합쳐서 지금보다 훨씬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그 수많은 알트코인들 중에서 저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를 하고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큼 이 널리 사용이 되고 범용성을 가진 코인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테크 기업들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먼저 좀 눈여겨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더리움을 잡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코인들, 뭐 과거에는 이오스였고 지금은 뭐 카르다노나 폴카닷 이제 이런 코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코인들이 정말로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는 이제 제3의 코인으로 등극이 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직은 그러니까 저 두 코인을 제외를 하고는 이 두 코인을 능가하는 코인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들어왔을 때 저러한 코인들에 대한 편입 비중을 더 높인다라고 하면은 저 코인들에 대한 편입 그 전체 시가총액 내에서의 비중은 지금보다 이제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으로 저희가 비교를 좀 해보면 삼성전자가 1등 주인데 삼성전자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를 편입시킨 여러 가지 뭐 ETF, ETN들이 나왔을 때 기관들과 금융기관들이 그 ETF와 그 ETN으로 네, 자금을 넣었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 시총이 더 커지는 이런 효과와 거의 뭐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만으로 이루어진 ETF 상품 말고 지금 캐나다 비트코인 ETF처럼 그런 것만 말고 그 현재 금융 상품과 함께 합쳐진 상품도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가능성을 최근에 워낙에 뜨겁죠. 디파이에서 좀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5년, 16년부터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걸 과연 금융기관에서 할 때는 뭐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ETF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 수많은 알트코인들을 다 담기에는 너무 좀 시장도 아직은 좀 태동기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비트코인에 먼저 주목을 했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까지 이제 넘어온 상황인데 당연히 이제 일단은 비트코인 ETF가 먼저 나오겠고요.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크립토 ETF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 그 다음에는 ETF 말고 이제 다른 상품들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뭐 디파이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뭐 합성 자산이라든지 뭐 이제 저 크립토와 관련된 보험 상품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디파이가 그 결국에는 지금 현재 금융기관들 뭐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하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많이 좀 차용을, 그러니까 많이 좀 아이디어를 거기서 얻어서 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정말 몇 년 뒤에는 코인 담보 대출도 이제 가능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코인을 이제 뭐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합성 자산도 이제 충분히 편입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금융 시장에 나와 있는 이제 수많은 그 투자 상품들이 저희가 뭐 굳이 비트코인이라고 뭐 얘기를 했지만 이러한 뭐 디지털 형태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러한 이제 디지털 화폐들, 그러니까 가상 자산들과 같이 결합이 되면서 다양한 상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인상 압박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연동해서 비트코인도 큰 하락이 있었는데 국채와 미국 증시, 비트코인의 연관성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큰 거시적인 전망을 부탁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원래는 본업이 그 주식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저 미국 지금 국채 금리가 굉장히 좀 뜨거운 화두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1.4% 수준인데요. 코로나 직전에는 한 2%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저희가 거의 1년 가까이 겪으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지금 정상화되는 이제 그러한 과정에 있는데 저 금리도 당연히 이제 정상화가 돼야 되겠죠. 뭐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데 금리만 이제 코로나 그 구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금리도 정상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저희가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조달 비용들 때문에 성장주,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미국의 빵이나 뭐 이제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성장주가 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이제 조달 비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래서 금리가 상승하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기계적인 이제 공식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한 현상들이 이제 사실 최근에는 많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 국채 금리는 그러면은 히스토리컬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지금 주가는 사상 최고치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무조건적으로 미국 국채가 오르기 때문에 주식이 빠진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근데 최근에 미국의 한파도 있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미국 연준이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너무 올랐으니 긴축을 하자, 이러한 시그널이 될까 봐 이제 그 두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워낙에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차익 실현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차익 실현의 빌미를 이제 금리에서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준 회장이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긴축가,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완전 고용과 경제 정상화를 이제 걱정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몇 년간은 그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너무 주목을 하지 않고 일단은 경제 정상화와 완전 고용에 좀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뭐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고 하죠. 이제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미국 금리가 오른다라고 해서 지금의 그 빠른 낙폭은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도 이제 그 같이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주식이 비트코인이랑 동조화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같이 간다라는 건데. 그 사실 영향은 테슬라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즉 테슬라가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비트코인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이 작년에 전기차를 판매한 수익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면은 그러면 테슬라는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도 같이 빠지고. 근데 그 테슬라가 워낙에 지금 이 시대의 아이콘이고 나스닥이나 S&P에서도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주식이다 보니까 다른 주식도 이제 같이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비트코인이 금융시장의 새로운 매기로 이제 작용을 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많이 모니터링 하지만 앞으로 이런 동조화는 당분간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 저희가 진입을 한 것은 이제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지금의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러한 뭐 금리라든지 매크로 환경에 대한 이슈보다는 그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더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더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조화 때문에 이제 모든 자산이 좀 변동성이 심해지는 구간이지만 사실은 좀 가는 길이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예를 들어 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고 앞으로 전기차를 못 만들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팀에서 회의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한다고 지금 뭐 자동차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넘어갔고 전기차가 이제 자율주행차로 넘어가고 있는데 금리가 상승했다고 그럼 다시 내연기관차로 돌아갈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금리 상승으로 인한 저러한 하락은 저희는 좀 과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저한테도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금리가 상승하면 비트코인은 이제 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자산의 가치 상승과 근데 또 미 연준에서 또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고 경제 성장을 먼저 시켜야 될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화폐나 이런 완화 정책은 계속 가져갈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화폐 가치 하락 그리고 자산 가치 상승 요거는 계속 어느 정도는 앞으로도 조금 유지될 만한 어떤 원리들이 아닐까, 자산 가치의 원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해보게 된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옐런 재무장관도 얘기하는 투기적 수요가 많이 몰리는 건 사실일 텐데요. 얼마 전에 말씀하셨죠. 이런 가격 상승에 따른 투기적 수요에 대한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그런 규제는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옐런 연준 의장이 이제 과거에 그 연준 의장이셨을 때 비트코인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랑 지금 이제 재무장관이 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톤 변화가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2015년, 16년, 17년만 해도 누가 비트코인 얘기를 물어보면은 야 그런 이상한 거 좀 물어보지 마.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니네 그거 가지고 이상한 거 하면 안 돼.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이제는 이거를 금지를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게임의 룰을 가지고 제도권에서 투자자 보호도 하고 안전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사실 저 옐런 재무장관이 그 하신 말씀이 과거랑 이제 이게 그 오버랩이 되면서 저게 안 좋은 얘기냐라고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과거에는 부정적이었다라면, 그러니까 과거에는 거의 뭐 자산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제 하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정말 이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을 하고 이게 미래의 새로운 자산으로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투자자 보호라든지 이제 그러한 이제 게임의 룰이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뭐 지금 뭐 가격이 많이 오른다라고 해서 뭐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방법을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런 게임의 룰은 필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저러한 뭐 규제라든지 그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좀 생기거나 좀 소폭 하락을 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저게 좀 길게 봤을 때는 이 제도권에 정착을 하는 그러한 이제 좋은 뭐 말씀으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캐나다 ETF는 이제 통과가 됐는데 사실 계속 말씀하셨듯이 가장 빅 이벤트로 이제 모든
개인 투자자들 뭐 기관도 다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의 ETF 승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지금 미 재무부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말인데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감지되는 부분이 좀 있으신가요? ETF에 대해서요? 저는 시기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음모론일 수 있는데 미국이랑 캐나다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캐나다 ETF는 약간 좀 테스트 뱅크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로 따지면 시범 경기를 먼저 거기서 한 거고요. 본 게임은 미국에서 이제 출시가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랑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2015년, 16년부터 윙클보스 형제가 이제 ETF를 이제 출시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이런지하에 거절을 됐습니다. 거의. 근데 지금은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그때 거절을 당했었던 이유는 늘 따라다니던 게 투자자 보호였어요. 니네 이거 어떻게 보관을 할 거며 이거 어떻게 운용을 할 거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제 지적을 받았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피델리티를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이제 신뢰를 보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투자자 보호 측면,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라고 하는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캐나다에서도 이미 승인이 됐으면은 당연히 미국에서도 승인되는 거는 결국에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바네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뭐 ETF를 신청을 했지만 그게 설사 거절이 되더라도 결국엔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연내 아니면 뭐 늦어도 2, 3년 내에는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고 운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뭐 부작용이 있으면 이거를 대안을 막 찾아보고 이런 과정이 앞으로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블랙록 펀드가 선물만 투자하는 펀드라고 들었습니다. 현물에 투자하려는 생각이 없는 전략은 단기적이고 하방에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질문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이랑 현물이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는 현물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다 계좌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 투자는 어느 정도 일단 그 적격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은 저 선물 투자는 더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먼저 저런 선물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아직 상품을 만들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아직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선물 투자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투자 요건을 갖췄고 적격 투자자로 심사를 받은 사람들만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리스크라든지 손해를 감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걸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블랙락에서 저 선물 투자를 먼저 했다라고 해서 현물 투자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저것도 결국에 이제 새로운 이제 금융상품으로 출시하기 위해서 먼저 흔히 말하는 그 선수들끼리 한번 해본다라는 데 좀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얼마 전 이더리움 하락으로 인한 디파이 생태계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영구적 손실 때문에 디파이 진입이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니까 디파이가 최근에 워낙에 좀 뭐 관심도 많으시고 좀 뜨거운 시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더리움 뭐 최근에 그 얼마 전에 가격 하락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일단 가스비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뭐 한번 하기 위해서는 가스비가 즉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큰 돈을 투자를 해야 이게 어느 정도 그 수지 타산이 맞는데 소액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제가 한 10만 원만 해보고 싶으면은 그 뭐 가스비로만 이제 몇만 원을 날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굳이 이걸 해야 되냐라는 이제 의문점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든 게 이제 그 바이낸스의 BSC 체인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4월에 뭐 베를린 포크도 한다고 하고 7월에 런던 포크였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결국에 그 발전되는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그러한 이제 업데이트가 성공이 됐을 때는 결국에 그 디파이라고 하는 게 뭐 많은 네트워크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많은 노드들이 있어야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심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바이낸스 체인 같은 경우에는 21개 노드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그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문제점들 분명히 있지만 저런 것들이 이제 원활하게 해결이 되고 원만하게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뭐 이더리움 쪽으로는 좀 디파이가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 전에 2.0 업데이트가 있었고 네. 또 계속해서 뭐 4.0까지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포크들이 있고 계획이 계속 있고 또 커뮤니티 참여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발전을 해나가는 이제 코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레이스케일 투자 대상에 있는 알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네네. 가장 많이 있었는데 저도 아까 슬쩍 봤는데 뭐 비트코인 캐시도 있고 라이트코인도 네네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결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수많은 알트코인들을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높은 것 중에서 이제 자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 라이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보다 시가총액이 현재 높은 뭐 리플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에이다 이런 것들을 그럼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역사가 깁니다만 라이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가 더 오랫동안 이제 시가총액도 높은 자리를 유지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SEC의 소송 이슈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러한 이제 코인들을 담았는데 글쎄요, 그냥 저는 그레이스케일이 그 라이트코인이나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 대해서 너무 뭐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담았다라기보다는 단순히 그냥 비중 차원에서 담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 후발주자들이나 그리고 뭐 그 그레이스케일이 향후에도 이러한 코인들을 계속 담을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 이미 시가총액이 역전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담을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구심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투자하고 싶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제일 안전하고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제 용도의 코인은 디지털금이란 시각과 괴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제 용도의 코인에 대해서는 이 결제용 코인의 가격 변동성에 대해 기업들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참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처음에 비트코인도 뭐 결제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지만 비트코인에 저희가 이제 주목을 했던 거는 이제 그러한 결제나 송금보다는 가치 저장의 수단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기보다는 이제 이거를 내 가치, 내 자산을 여기 이제 저장을 하는 수단으로 바뀌었었던 것 같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에 이제 더 주목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외에 이제 뭐 제가 뭐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이제 결제용 코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상장이 안 돼 있고 정말로 이제 그 생태계에 대해서 결제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게 이제 더 많은 편익을 주면은 당연히 이제 그 결제용 코인을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상장이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에서도 모 코인이 뭐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러한 코인들을 이제 과연 이거를 이제 결제 용도로 사용을 할까 아니면은 이거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할까는 너무 명확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장이 안 돼 있었으면은 정말 이제 결제 용도로 사람들 많이 사용을 했을 텐데 이제 그러한 점들은 좀 안 지켜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제 결제용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뭐 유력하겠죠. 근데 나머지 코인들 중에서는 이게 상장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결제용보다는 역시 뭐 투자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더 빛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마지막 질문 전에 근데 사실 또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결제라고 하는 수단에 있어서는 비트코인이 사실 처음에 그런 의심들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코인에 대해서 이게 과연 결제로서의 용도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다가 이제 자산 증식으로 이제 자산으로 디지털 금이라는 자산의 성격으로 비트코인을 보기 시작한 것과 좀 비슷한 시각을 알려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사실 이제 뭐 거래소나 이런 크립토 쪽의 생태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를 달러나 여러 가지 안전자산들 금 같은 것들과 패깅을 해놓기 때문에 조금 더 결제에서는 더 좀 편리하고 오히려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완전 크립토 씬에 있으신 분들과 그냥 그 외에 다른 전통금융에 있으신 분들의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한 곳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 그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새로운 코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코인들을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테슬라가 코인을 발행을 하거나 페이스북이 이제 정말 리브라가 발행이 되면은 그 코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사용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려를 하는 거는 이게 또 다시 시장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그런 이제 다양한 이제 코인들이 발행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누가 좋대 이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투기성 수요가 이제 몰릴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2017년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좋다더라 하면서 뭐 투자를 했고 어디서 미더블 한대 그러면은 가격이 오르는 경우를 이제 너무 많이 봤는데 실제로 이제 그러한 코인들이 뭐에 쓰이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뭐 프로젝트나 코인에 대해서는 과연 그 프로젝트가 어디에 개발을 하려고 만들어진 건지 하는 백서 같은 걸 이제 정말 이제 읽어보실 것을 꼭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디파이 쪽에서도 이제 최근에 뭐 여러 이제 코인들이 발행이 되고 상장이 되는데 그런 코인에 있어서도 이게 지금 뭐 디파이가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이제 거기에 이제 돈을 넣자가 아니라 이거를 누가 이제 투자를 했고 누가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제 생태계에 이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말로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 때 삼성전자가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고 뭐 반도체가 지금 수요가 많으니까 앞으로 이익이 늘어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전망을 하는데 유독 이 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코인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뭐 유망한 프로젝트가 있겠지만 꼭 투자하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그 공부를 하시는 거를 이제 거듭 추천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 크립토라고 하는 게 이 생태계가 또 IT와 굉장히 맞닿아 있고 그래서 그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도 사실은 좀 이제 막 비트코인이 뭐야 이제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성을 띠는 정보를 갖기가 아직은 사실 정보가 많지도 않고 대중에 공개된 정보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돈이 내 주머니에 있는 소중한 돈이 투자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많은 정보들을 모아서 이제 대중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가공을 해드리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많이 좀 열정적으로 좀 찾아보셨으면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도지코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사실 도지코인을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감히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도지코인은 잘 모르지만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뭐냐면은 사실 제가 뜯어보지 않아서 그 기능을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 전기차랑 그 자율주행차를 운행을 하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그 우주까지 진출하는 스페이스X 그다음에 하이퍼링크 이제 여러 회사들을 운영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지구와 우주를 이제 넘나드는 이러한 이제 생태계를 구성을 했을 때 그 안에서 당연히 결제를 하고 이제 금융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본인이 이제 직접 발행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근데 그 이용은 테슬라 생태계 내에서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뭐 테슬라를 안 타고 있는데 그 코인을 사봐야 그 자율주행차에서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오히려 없게 되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비트코인에 지금 뭐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뭐 장점도 많지만 단점은 아직까지 전송 속도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참 좋고 많은 이제 대중들을 사용을 하는 건 알겠지만 비트코인과 이제 비슷하게 이제 디지털 화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면서 전송 속도도 빠르고 이렇게 뭐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디지털 화폐가 있으면은 당연히 너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마 이제 도지코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도지코인은 뭔지 잘 모르지만 아마 일론 머스크나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지구를 넘나드는 생태계를 구성을 할 때 그 중에서 이제 빠르게 처리를 하고 결제를 하는 그런 디지털 화폐 쪽에서 좀 가능성을 눈여겨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왜 비트코인을 좋아하게 됐을까에 대한 추측을 해봤을 때 상당히 좀 수긍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장에서 금과는 다른 비트코인의 특별한 역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해지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의 용도도 있지만 그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이나 이제 모든 것들이 디지털라이제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화폐도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면서 거기서 이제 디지털 화폐들이 발행이 되고 있는데 금도 당연히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돼야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무거운 금덩이를 들고 다니면서 이걸 이제 이용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돼야 될 텐데, 그럼 이제 디지털 금을 누군가는 만들거나 아니면 어떻게든지 발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뭐 미국 정부가 발행을 하는 순간 그건 디지털 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뭐 중국 정부가 발행해도 역시 이제 디지털 금이 아닌 거고요. 근데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희소성도 있지만 가치 중립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같이 부각이 되면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워낙에 저희가 뭐 디지털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디지털 금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금이 가졌던 인플레이션 기능과 함께 이게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는 과정 속에서 좀 매력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사토시 씨가 비트코인 백서를 만들고 코딩을 해놓고 사라지셔가지고 네. 주인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금으로서 저희는 항상 희소성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주인이 없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다. 이것도 금이 될 수 있었, 디지털 금으로 이제 부상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네, 1시간 동안 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소중한 말씀 함께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질문들이 굉장히 점점 더 전문적으로 되고 있는데 네, 모두 다 막힘없이 설명해주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2시간 동안 저희가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